어두워지기 전에 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의붓딸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항상 학대받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두워지기 전에 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라고 쓰인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창고 쪽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제 삶은 겉보기에는 세상 많은 여자가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거대한 흰색 기둥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3층짜리 호화로운 저택에 살았고 넓은 정원은 매일 아침 정원사가 가꾸었습니다. 차고에는 최신형 고급 외제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모두 명품이었고 식탁에는 항상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높은 철제 담장 밖에서만 저를 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동화 속 공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씨와의 제 결혼은 뜨거운 사랑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매로,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에 의해 팔려오다시피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우리 집의 좁은 제 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오셨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야망으로 가득 찬 반짝이는 눈으로 호화로운 저택과 자동차 사진을 한 뭉치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김진우 씨가 아주 자상한 재력가 돌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황금 티켓이야. 제 부모님은 풍족한 삶, 보장된 노후, 그리고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모든 호화로운 시설을 약속받고 현혹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효심 때문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자신의 감정은 눈 감아 버린 채 이 거대한 저택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 집에는 진우 씨 외에도 제 일상의 일부가 된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우아하게 차려입고 눈에 띄는 금붙이 장신구를 착용했으며 다리에 신경통을 앓고 있다는 핑계로 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9살이 된 제 의붓딸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는 진우 씨가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에서 제 역할이 그저 순종적인 아내이자 하은이에게 좋은 새엄마가 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호화로운 벽 뒤에 아주 차갑고 기이한 얼음장 같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함은 진우 씨와 박 여사가 하은이를 대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식빵에 잼을 바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찻잔을 세게 내려놓았고 그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애는 정말 더 혹독하게 가르쳐야 해, 진우야. 박 여사는 날카롭고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늙은 눈은 하은이의 방이 있는 2층 복도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던 진우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의 훈육 계획이 저의 나쁜 성질을 누르기엔 아직 부족한가 보군요. 어미의 더러운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원.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 씨? 왜 두 분은 항상 하은이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하세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잘못이 있다면 부드럽게 타이를 수도 있지 않나요? 진우 씨는 즉시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제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매우 딱딱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순진한 얼굴에 속지 마. 아주 못되고 교활하고 위험한 아이야. 지난달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옆집 아이의 비싼 장난감을 훔치고 들키니까 그 아이를 피가 날 때까지 때렸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야. 맞아. 박 여사가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의 새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 애는 작은 괴물이야. 신체적인 벌을 주고 가두지 않으면 이 집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 당신은 이 집에 새로 온 사람이니 그냥 조용히 있고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제 논리와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사는 동안 하은이는 거칠거나 위험한 아이의 모습을 전혀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는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어른과 마주칠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모님 댁이 그리워 부엌에서 울고 있을 때 하은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휴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친 작은 손으로 제 팔을 어루만져 주었는데 그것은 제 남편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아이가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때릴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은이가 항상 긴 소매 옷 뒤에 숨기는 팔과 다리에서 푸르스름한 멍을 자주 보았습니다. 제 의심은 그날 오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짙은 주황색으로 변하며 저녁이 곧 밤으로 바뀔 것을 알렸습니다. 제 방에서 침대를 정리하던 중 손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잡혔습니다. 베개를 들어 올리자 작고 구겨진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 눈이 즉시 커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그린 조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괴물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엉망인 그림이었지만 저는 그 괴물의 특징적인 머리 스타일과 안경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진우 씨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떨리고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죽을 거예요. 숨이 목구멍에서 느쌌습니다. 넓은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구조 요청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종이는 제 본능이 지금껏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무력한 작은 아이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계획하거나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우 씨에게 직접 물어보면 그는 분명히 크게 화를 낼 것이고 어쩌면 이 종이를 빼앗고 하은이를 더 심하게 벌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이미 오후에 박 여사가 조용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모두 퇴근시킨 상태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하고 어색한 저녁 식사 후에 저는 아주 위험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우 씨가 좋아하는 블랙커피를 타주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게 땀이 흐르는 손으로 비상약 상자에서 고용량 수면제 2알을 꺼냈습니다. 숟가락 뒷면으로 약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진우 씨의 커피잔에 부었습니다.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저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집안을 조사하려면 진우 씨가 깊이 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진우 씨의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커피를 받아 마시며 계속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반잔 정도 마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지독한 두통을 핑계로 먼저 자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이불 아래에 누웠습니다. 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의 천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숨을 쉴 때마다 숫자를 셌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방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라도 잡아내려 애썼습니다. 약 2시간 후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걸어서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잠옷 주머니에 넣어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려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가족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2층 복도는 매우 춥고 으스스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보름달 빛은 희미한 조명만을 제공하며 벽에 길고 무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하은이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어지럽게 젖혀져 있었지만 하은이가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배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하은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납치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종이에 쓰여 있던 글이 현실이 된 걸까? 갑자기 아래층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울음소리와 함께 물이 튀는 소리, 그리고 단단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집 가장 뒤쪽에 있는 창고와 연결된 다용도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즉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계단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괴물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천 킬로그램의 짐이 제 발을 묶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구역에 가까워질수록 바닥 세정제와 표백제의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두 손가락 너비의 틈으로 안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고른 다음 천천히 얼굴을 문틈으로 가져갔습니다. 안을 엿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순식간에 제 모든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축축하고 더러운 창고 한가운데 하은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몸에는 낡고 헐렁한 티셔츠 한 장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억지로 철사로 된 바닥 소를 쥐고 바닥에 녹슨 얼룩을 문지르고 있었고 아이의 손 자체는 독한 화학 세정제 때문에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거의 잃게 만든 것은 그 아이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 약 때문에 깊이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 진우 씨가 아주 멀쩡한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커피를 다 마시지 않았거나 그의 몸이 그 약에 내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옆에는 그동안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상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이제 자신의 두 다리로 꼿꼿이 서서 따리리 긴 회초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깨끗이 문질러. 이 쓸모없는 거사. 박 여사가 하은이의 등에 회초리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하은이는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흐느끼면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할머니. 손이 너무 쓰라려요. 아빠, 제발요. 손이 아파요. 진우 씨는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항상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잔인한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이 앞에 쭈그려 앉아 아이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공포의 비명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옷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디오 녹화 모드를 켜고 문틈으로 렌즈를 향했습니다. 손이 몹시 떨렸지만 이 잔인한 행위를 계속 녹화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고통에 익숙해져야 해, 하은아. 진우 씨가 아주 섬뜩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모두 과정의 일부야. 네가 고통스러울수록 더 빨리 정신을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의사가 네가 공식적으로 미쳤다고 선언하면 이 모든 고통은 끝날 거다. 그래, 맞아. 박 여사가 비웃으며 동조하며 혐오스러운 눈으로 하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그 멍청한 어미가 모든 재산, 이 집, 회사, 그리고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내 이름으로 남겼지. 내가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돈을 한 푼도 자유롭게 쓸 수 없어. 하지만 법에는 허점이 있단다. 얘야. 네가 영구적인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폐쇄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 아버지가 자동으로 내 모든 재산의 유일한 관리자가 되는 거지.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거대한 망치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하은이가 못된 아이라 옆집 아이를 때렸다는 이야기. 예전에 진우 씨의 서재 책상에서 슬쩍 보았던 의료 서류. 모든 것이 거짓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진우 씨는 사실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중매로 현혹시켰던 모든 호화로움은 진우 씨의 죽은 첫 번째 아내, 즉 하은이의 친어머니 소유의 재산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사실 파산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진우야, 이 애를 미치게 만드는 계획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빚 독촉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다음 달이면 은행에서 우리 남은 개인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박 여사가 긴 한숨을 쉬며 불평했습니다. 진우 씨는 일어서서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셔츠 소매를 걷었습니다. 마치 주말 휴가 계획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에겐 항상 두 번째 계획이 있잖아요. 이 애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박 여사의 눈이 잔인하게 빛났습니다. 죽인다고? 하지만 경찰이 우리를 의심할 텐데. 물론 우리 손을 직접 더럽히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지수라는 시골뜨기 여자를 굳이 아내로 맞이한 주된 이유예요. 가난하고 멍청하고 아주 순진하죠. 완벽한 희생양이 될 겁니다. 이지수가 우울증과 내 관심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하은이를 죽였다는 시나리오만 짜면 돼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킬 겁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할 거고 그녀는 감옥에서 썩겠죠. 그리고 나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로서 하은이의 생명보험금과 모든 유산을 받게 될 거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배가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극심한 메스꺼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남편, 매일 밤 제 옆에서 잠들던 남자가 단지 살인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제 부모님에게서 저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인생, 제 미래는 그가 제 부모님 댁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파괴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심장을 남김없이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몸 때문에 제 왼쪽 팔꿈치가 무심코 창고 문 옆에 놓여있던 빈쇠 양동이를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금속이 타일 바닥과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끊겼습니다. 창고 안에서 사악한 대화가 갑자기 완전히 멈췄습니다. 양동이 소리 뒤에 이어진 정적은 회초리 소리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아주 느린 동작으로 제가 숨어 있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 문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시선이 벽을 꿰뚫고 제 목을 조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에 누구야? 진우 씨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켰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는 휴대폰을 든 채 여기에 있는 저를 발견한다면 저와 하은이는 내일 아침 해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살인 계획은 오늘 밤 당장 실행될 것입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러 오는 사형 집행인의 망치 소리처럼 타일 바닥 위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바닥과 부딪히는 그의 구두 밑창,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얼어붙거나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힘과 제정신을 쥐어짜내 저는 몸을 돌려 창고문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그가 저를 찾기 전에 이 복도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들이 보통 사용하는 뒷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지만 이미 모든 계단의 위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피를 펌프질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이 얇은 잠옷 차림으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의붓딸도 함께 데려가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재킷과 돈,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를 더듬어 지갑과 평소 의자에 걸어두던 두꺼운 재킷을 찾았습니다.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자유롭게 찾기 위해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지갑에 든 약간의 현금과 두꺼운 니트 재킷을 겨우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다시 집으려 하기도 전에 아래층 현관문 경첩이 아주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위층에 있을 거야.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분노에 가득 차 집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찾아내. 당장. 그 시골뜨기 여자가 우리 대화를 들었다면 오늘 밤 우리 계획은 물거품이 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따랐고 그 목소리 역시 날카롭고 공포에 차 있었습니다. 피가 갖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2층으로 이 방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방문을 열기까지 10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옷을 다 챙겨 입고 도망갈 준비를 마친 저를 여기서 발견한다면 그는 오늘 밤 주저없이 저를 해치우고 제 죽음을 자살로 위장할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몸을 돌려 다시 뒷계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어쩔 수 없이 버려두고 와야 했습니다. 한여용 복도의 첫 세 계단을 막 내려섰을 때 제 방문이 앞에서 아주 세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안에서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방을 뒤지고 화장실과 옷장을 수색하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완전히 위층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래층 창고는 분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속도로 남은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어두운 부엌을 가로질러 반쯤 닫힌 창고 문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문을 밀었을 때 안의 광경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붓딸은 젖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심하게 떨며 두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물집 잡힌 손은 더러운 옷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야.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즉시 무릎을 꿇고 그 작은 몸을 껴안았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고문과 매우 추운 공기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부어오르고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빠요. 할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아주 약한, 거의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알아. 얘야, 엄마가 다 봤어.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강해져야 해.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해. 알겠지? 제가 가져온 니트 재킷을 앙상한 몸에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말랐지만 극심한 공포로 이미 많은 기력을 소진한 제게는 이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뒷마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집 뒷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센 바람과 폭우가 곧장 우리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하늘은 마치 분노한 듯 하늘 위에서 맹렬히 비를 쏟아냈습니다. 번개가 치며 잠시 어둠을 밝혔고 귀를 먹먹하게 하는 천둥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잠옷을 바로 뚫고 들어오는 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뒷마당을 가로질러 달렸고 미끄러운 잔디와 질퍽한 진흙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집 뒤편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원사가 미처 치우지 못한 공사 잔해인 벽돌 더미가 있었습니다. 힘겹게 저는 의붓다를 계속 업은 채로 벽돌 더미를 기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날카로운 벽돌 모서리에 긁혀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무시했습니다. 담장 꼭대기에 겨우 다다랐을 때 저는 도로 쪽으로 뛰어내려 단단한 아스팔트 위에 착지했습니다. 발목이 큰 것 같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는 폭우 속에서 목적 없이 달렸습니다. 거리는 아주 한산했습니다. 이렇게 험한 날씨에 새벽 2시에 지나다니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을 때까지 최대한 멀리 달린 후 임대 중인 낡고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의 처마는 비를 피하기에 충분히 깊었습니다. 저는 의붓다를 그 상가 처마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데려가 먼지 쌓인 타일 바닥에 앉혔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안전할 거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에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의붓달은 제 가슴에 기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몹시 떨리는 손으로 잠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옛 친구에게 전화해서 우리를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젖은 천만 만져졌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주머니를 더듬고 재킷 안쪽을 더듬고 우리가 앉은 바닥 주위를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세차게 저를 덮쳤습니다. 제 휴대폰,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악한 대화를 녹화하는 데 사용했던 그 휴대폰, 재킷을 서둘러 챙길 때 방 안 협탁 위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공황 상태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밤의 어둠보다 훨씬 더 짙은 절망이 즉시 저를 감쌌습니다. 그 휴대폰 없이는 저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휴대폰 안의 영상 녹화본이 그들의 거짓말에 맞설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 아침 빈손으로 경찰서에 간다면 돈과 영향력 그리고 위조된 의료 서류를 가진 제 남편이 쉽게 사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그는 저를 정신나간 아내이자 자기 아이를 납치한 사람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가 오늘 밤 당장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귀중품을 훔치고 아이를 해쳤다는 누명을 씌우고 저를 현상 수배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눈을 감고 있는 의붓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계획이 성공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정의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그녀의 두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 다시 다녀와야겠어.
아주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거든. 여기 숨어 있어. 조금도 소리 내지 말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알겠지? 아이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손으로 제 옷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엄마. 그들이 엄마를 해칠 거예요. 그냥 그 물건은 놔두세요. 우리 멀리 도망가요. 엄마는 최대한 빨리 돌아올 거라고 약속할게. 그 물건을 가져와야 내 아빠와 할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엄마를 믿어줘. 마음속에서는 공포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낡은 상자 더미 뒤에 잘 숨은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비를 뚫고 이제는 제게 지옥과도 같아진 그 호화로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 세찬 빗소리가 제 발소리를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뒷담을 넘어 정원을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까 탈출할 때 사용했던 뒷문은 다행히 아직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문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물건이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맹렬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애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현관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매우 좌절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다 찾아봐. 분명 멀리 못 갔을 거야. 그 멍청한 여자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했을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탁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여용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섞여 흘렀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벽에 몸을 붙인 채 제 방으로 기어갔습니다. 제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제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눈은 침대 옆 협탁에 쏠렸습니다. 그곳에 제 휴대폰이 스탠드 조명 옆에 평화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바닥에 흩어진 깨진 액자 조각을 밟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고 잠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복도 쪽에서 나무 의자 바퀴가 삐걱거리며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층 방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제 방문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로 달려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저는 바닥에 몸을 던지고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문턱에 나타나기 바로 몇 초 전에 어두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침대 밑에 먼지 때문에 코가 간지러웠지만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주름진 두 발이 침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너무 세게 쳐서 그녀가 그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빌어먹을 년.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찾기만 해봐.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안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화장실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즉시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단일 초도 낭비하지 않고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뒷계단을 내려가 부엌 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의붓딸이 숨어 있는 상가로 다시 비를 뚫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이제 휴대폰은 제 소나귀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제 무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전혀 따스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뼈를 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추운 상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옷은 여전히 흠뻑 젖어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의붓딸은 극심한 피로 때문에 제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적어도 체온은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갑자기 나타날까봐 계속해서 도로를 주시했습니다. 날이 충분히 밝아지고 멀리서 몇몇 노점상들이 장사를 시작할 무렵 저는 끝부분이 약간 금이 갔지만 다행히 아직 켜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15%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연락처를 즉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시절 오랜 친구였습니다. 이중매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제 결정을 한때 강하게 반대했던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친구가 저를 반항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준다며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막 잠에서 깬 듯한 잠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정아, 나 좀 도와줘.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밤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지금 당장 나 좀 데리러 와줘. 나에겐 이제 아무도 없어. 제 친구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을 듣고 그녀는 즉시 제 현재 위치 주소를 물었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가 숨어 있던 상가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제 친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엉망진창인 제 몰골, 젖고 진흙으로 더러워진 옷, 그리고 부어오른 발목을 보자마자 그녀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의붓딸을 따뜻한 차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차가 남편의 주택가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내 오피스텔로는 갈 수 없어. 남편은 돈도 많고 인맥도 넓어. 분명 거기까지 나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아이를 납치했다고 나를 고소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거야. 제 친구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자.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 남편은 돈으로 매수한 의사에게서 이 아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짓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어. 내가 바로 경찰서로 가면 그들은 이런 거짓골로 집 나온 아내보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남편을 더 믿을지도 몰라.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 늙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의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명함을 주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속삭였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약간 젖은 명함을 꺼내 그 법률사무소 주소를 읽어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돌렸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낡았지만 아주 깔끔한 사무실 건물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방음이 되는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 늙은 변호사에게 직접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온통 하얗게 센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에서는 평온함과 지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마른 수건과 비상용 갈아입을 옷, 그리고 우리 둘을 위한 따뜻한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붓딸은 방구석의 긴 소파에 두꺼운 담요를 덮고 눕혀졌습니다. 조금 진정되고 몸을 말린 후 저는 늙은 변호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친구는 제 옆에 앉아 지지를 보내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론 없이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어젯밤 창고에서 찍은 영상 녹화본을 재생했습니다. 회초리 소리, 의붓딸의 고통스러운 비명,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사악한 대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늙은 변호사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턱이 굽게 다물렸고 눈이 분노로 가늘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보고 있는 잔인함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녹화가 끝나자 방 안은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야만인들 같으니 늙은 변호사가 폭발하는 분노를 억누르며 굵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열쇠를 꺼낸 다음 방구석의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빨간색 라벨이 붙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변호사가 서류의 첫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의 돌아가신 첫 번째 아내는 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거대한 가족 기업의 유일한 상속녀였죠. 불행히도 그녀는 몇 년 전 아주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당신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 회사, 그리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 등 모든 재산은 100% 그녀의 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눈으로 법률 문서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늙은 변호사가 냉소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단지 후견인 신분일 뿐입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 대가로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 남편과 그의 어머니의 씀씀이가 너무 해펐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사기성 투자에 손을 댔으며 무절제하게 돈을 썼습니다. 현재 회사는 완전한 파산 직전에 있으며 당신 남편은 환상적인 액수의 개인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미 그 아이 명의가 아닌 모든 자산을 압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늙은 변호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을 아주 명확하고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주었습니다. 그럼 왜 저와 결혼한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저 그의 달콤한 약속에 현혹된 시골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늙은 변호사는 깊은 동정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희생시킬 수 있는 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유일한 상속인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망할 경우 상속권은 자동으로 남은 후견인, 즉 당신 남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남편이 아이를 죽인다면 보험금과 유산은 지급될 수 없고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장을 이어가기 전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살인 용의자로 만들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질투나 우울증 같은 동기를 가진 사람,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순진한 사람. 당신은 아내가 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당신 남편을 대신해 처벌받기 위해 부모님에게서 사들여진 겁니다. 세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현실이 제 영혼의 밑바닥을 강타했습니다. 부모님은 거짓된 부의 환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딸을 냉혈한 살인마의 소굴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난 날부터 제 인생의 완전한 파멸을 계획한 사람에게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눈가에 항상 고여있던 눈물이 이제는 말라버렸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공황,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갑자기 증발하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이성적인 무언가, 가슴을 태우던 분노가 이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푸른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려 깊이 잠든 의붓딸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친어머니를 잃고 친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고문당했으며 재산을 서서히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양심이 없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제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내가 가난한 시골 여자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그들 손에 죽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시선을 다시 늙은 변호사에게 돌렸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 살인 모의 녹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저는 단지 도망치고 숨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어요. 그들이 저와 이 아이에게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심한 파멸을 맛보게 하고 싶어요.
늙은 변호사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급격한 변화를 보고 만족하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당신 남편은 아직 좋은 대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갑자기 그 녹화본을 공개하면 그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녹화본이 거짓 편집의 결과물이거나 문맥이 잘린 공허한 대화일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남편이 그의 주된 계획이 성공했다고 느끼게 놔둬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덫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늙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이 아이를 제가 아는 병원으로 데려가 비밀리에 법의학적 검사를 받게 할 겁니다. 이 체계적인 고문의 물리적 증거는 어떤 위조된 의료 기록으로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후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주 설득력 있는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남편에게 연락해서 그가 뿌린 미끼를 물어야 하니까요. 저는 모든 말을 되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제 안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악마를 파괴할 엄마였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늙은 변호사가 추천해준 비밀 병원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병원은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매우 신뢰받는 선임 의사가 책임지고 있는 특별 법의학 부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여의사는 우리 변호사의 오랜 지인이어서 남편 귀의 정보가 새어나갈 염려 없이 완전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흰색 벽과 매우 차가운 온도의 진찰실 안에서 의붓딸은 의료용 침대 위에 몸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바로 옆에 서서 힘을 주기 위해 다치지 않은 아이의 왼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방구석에 뻣뻣하게 서서 전신을 샅샅이 검사하는 법의학자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 조수의 손에 들린 큰 렌즈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섬광을 터뜨리며 무력한 작은 몸에 새겨진 모든 잔혹함의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놀다가 다친 상처가 아닙니다. 법의학자가 아주 무겁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붉게 물집이 잡힌 의붓딸의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2도 화학 화상입니다. 고농도의 산성 액체나 표백제가 강제로 피부 표피층을 손상시켰습니다. 게다가 등과 어깨 부위의 이 푸른 멍을 보세요. 상처 패턴이 길쭉한데 이는 나무 막대나 회초리 같은 둔기에 맞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 의학적 설명을 듣자 이미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금 따끔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의붓딸은 의사가 상처에 냉각 연고를 바르자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눈물이 다시 쏟아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눈물은 시야를 흐리게 할 뿐이었고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눈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이 아이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기에 충분한가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아주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돌아보며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인감이 날인된 완전한 법의학적 소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돈으로 산 의사의 위조된 의료 기록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의학적으로 이 아이는 경미한 영양실조와 심각한 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나 자해 성향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검사 과정이 끝난 후 우리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에 단단히 봉인된 검사 결과 문서를 가지고 늙은 변호사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늙은 변호사는 사무실 벽에 설치된 평면 TV를 켰습니다. 그는 지역 뉴스 채널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모습에 제 피가 즉시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우리 호화로운 집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구겨진 어두운 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몹시 괴로운 사람처럼 보이도록 헝클어뜨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빛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늙은 할머니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보신 분은 누구든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남편이 수십 개의 기자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갈라졌고 악어의 눈물이 뺨을 타고 매끄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내는 최근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제 유일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딸은 아파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제 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발 제 작은 딸을 돌려주세요. 제 친구는 그 저급한 쇼를 보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 남자는 정말 사이코패스 배우야. 사실을 완벽하게 뒤집고 있잖아. 이제 이 도시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미친 새엄마이자 잠재적 살인범으로 생각할 거야. 늙은 변호사는 TV를 끄고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청구 절차를 서두르기 위한 그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남편은 혼자서 온 도시를 뒤져 당신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실종 및 납치 신고를 함으로써 그는 무료로 경찰력을 이용해 당신을 쫓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그 경찰 신고서를 긴급 상황의 근거로 삼아 모든 후견인 계좌를 자신의 손으로 동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격할 틈도 없이 이 아이의 모든 재산을 빼돌릴 계획인 겁니다. 그가 강제로 돈을 인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가슴 앞에 두 팔을 낀 채 물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허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후견 자금 인출을 위한 은행 시스템은 가장 빠른 검증에도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늙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물리적 증거 없이는 사망보험금이나 후견 전환 자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 아이를 자신이 매수한 의료위원회에 데려가 공식적으로 정신 이상 판정을 받게 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그 아이의 시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약점은 탐욕과 빚쟁이들의 압박으로 인해 계속 그를 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찾기 위해 몹시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의붓딸이 없으면 그는 단 한 푼의 돈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아이를 다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누명을 씌울 주된 용의자인 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찾게 놔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에게 가야 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늙은 변호사와 제 친구는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주 얕보고 있어요. 입가에 천천히 번지는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멍청하고 무식하고 쉽게 겁먹고 돈에 미친 시골 여자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의 오만함을 그를 죽일 무기로 사용할 거예요. 제가 그에게 연락할게요. 제가 어젯밤 도망친 것이 계획되지 않은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가장할 거예요. 도망치는 와중에 이 아이가 심하게 다쳤고 제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할까봐 몹시 두렵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도시를 떠나 도망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제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어? 만남을 제안하면 그는 분명히 너희 둘을 바로 죽일 생각으로 올 거야. 그는 이것을 힘들게 찾을 필요 없이 오늘 밤 당장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끝낼 절호의 기회로 볼 거라고. 정확해.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계획의 핵심이야. 우리는 그에게 살인을 저지를 완벽한 무대를 제공할 거야.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풀린다고 느낄 거야. 우리는 그를 그의 안전한 호화로운 집에서 끌어내 완전히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로 데려올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를 남김없이 파괴할 거야. 늙은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치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감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심리적 함정이군요. 제게 도시 외곽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서류 보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한적하고 어둡고 겁에 질린 도망자의 은신처 시나리오에 아주 적합합니다. 당신 남편은 당신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즉시 제 좋은 친구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 구석구석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와 원격 마이크를 설치할 겁니다. 우리는 법 집행관들 앞에서 당신 남편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을 녹화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의붓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사냥꾼에게서 도망치는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치명적인 덫에 걸려들도록 확실히 할 독이든 미끼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 친구는 신원을 추적할 수 없는 새 선불 유심카드와 함께 저렴한 일회용 휴대폰을 사기 위해 재래시장 구석의 작은 전자제품 가게로 갔습니다. 그녀가 간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표정과 목소리 톤을 연습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함정을 파는 포식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먹잇감이라고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을 창백하고 지쳐 보이게 만들었으며 목소리가 아주 연약하고 절망적으로 들리도록 어젯밤의 공황 상태를 억지로 떠올렸습니다. 친구가 돌아와 휴대폰을 건네주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늙은 변호사는 이미 옆방에서 대기 중인 경찰팀이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전화망에 연결된 녹음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차가운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린 후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아주 차갑고 경계심 가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우 씨, 저예요. 일부러 심하게 떨리게 만든 목소리에 아주 설득력 있는 거짓 울음을 섞어 속삭였습니다. 제발 전화 끊지 마세요. 진우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남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을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TV 뉴스를 통해 저를 궁지로 몰아넣은 자신의 계획이 결실을 보았다고 매우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어디야, 이 빌어먹을 여자야? 남편이 짙은 위협의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만족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데리고 도망쳐? 경찰이 온 도시를 뒤지며 너를 찾고 있는 거 알아?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우 씨, 제 목소리가 더욱 갈라지고 현실감 있게 들리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데리고 도망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어젯밤엔 그냥 두 분이 화내는 걸 보고 겁이 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아이가 넘어졌어요.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진우 씨, 일어나질 않아요. 몸이 불덩이 같고 병원에 데려갈 돈도 한 푼도 없어요. 지금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가 분명 저를 의심하고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감옥 가는 게 무서워요, 진우 씨. 전화기 저편에서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교활한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무심코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기다리던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남편이 천천히 위로하는 척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과거에 항상 저를 속이는데 성공했던 조종술이었습니다. 만약 그 애가 내 손에 죽기라도 하면
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혼란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어. 경찰 신고는 취하해 줄게. 하지만 오늘 밤 당장 그 애를 나에게 돌려줘야 해. 못 믿겠어요, 진우 씨. 어머님이 분명 저를 감옥에 보낼 거예요. 이성을 잃은 아내 역할을 계속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이 도시에서 멀리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진우 씨는 돈 많잖아요. 오늘 밤 현금으로 5억 원을 주세요. 그러면 아무 증인도 없는 곳에서 이 아이를 넘겨줄게요. 그 후에는 영원히 사라져서 다시는 당신들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만약 거절하면 이 아이를 길가에 버리고 경찰이 찾게 할 거예요. 그 제안은 남편에게 아주 맛있는 미끼였습니다. 5억 원은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수백억 원을 손에 넣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증인 없는 외딴 곳에서 아이를 넘겨주겠다는 제 제안은 남편이 살인 계획을 실행하고 저까지 동시에 제거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좋아. 살해 의도를 감춘 굵은 목소리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요구한 현금을 가져가지. 어디서 만나야 하지? 저는 우리 변호사가 준비해둔 낡은 보관 창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 창고는 비어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오늘 밤 11시에 혼자 오세요. 경찰을 데려올 생각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이 아이 상태를 보게 할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그곳으로 가겠다.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멍청한 짓은 하지 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귀에서 휴대폰을 떼고 늙은 변호사와 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습니다. 미끼를 물었어요. 그가 올 거예요. 늙은 변호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팀은 이미 창고 위치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상자 더미와 강철 지붕 뒤에 숨겨진 도청 장치와 야간 투시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완전 무장한 부대가 사이렌이나 차량 엔진 소리를 끄고 그 건물 반경 100m를 포위할 겁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은 다시 흐려지고 작은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우리 만남 장소에 암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 창고는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함석 벽은 녹슬었고 창문 유리는 여러 곳이 깨져 있었으며 먼지와 습기 냄새가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유일한 조명은 건물 천장 한가운데에 매달린 희미한 노란 백열등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백열등 불빛 바로 아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의붓딸은 이미 경찰서의 특별한 공간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방에서 혼자 그 악마를 마주하고 모든 구석에서 저를 감시하는 숨겨진 카메라 앞에서 그의 모든 범죄를 털어놓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늙은 변호사는 제 귀에 꽂힌 아주 작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수십 명의 경찰이 이미 각자의 위치에 있으며 급습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은 11시 10분 전을 가리켰습니다. 창고 주변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파괴한 남자의 파멸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1시 아주 눈부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쯤 열린 창고 철문 틈새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꺼지고 거칠게 닫히는 차문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발걸음 소리가 창고 밖의 자갈을 밟으며 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땅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창고 철문이 아주 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밀려 열렸습니다.
문턱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생겨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두꺼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왼손에는 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은 재킷 주머니 뒤에 숨겨져 있었고 저는 그곳에 치명적인 무기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시어머니가 휠체어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끔찍한 승리의 미소가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맺기에 아주 아름다운 밤이군. 그렇지 않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목소리가 창고의 철제벽에 부딪혀 울려 퍼지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닫혔고 진짜 먹잇감은 이제 사격 표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살인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마지막 쇼가 시작되게 놔두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 공기는 매우 답답하고 녹슨 냄새가 났습니다.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는 긴장감의 유일한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 넘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비싼 가죽 구두는 시멘트 바닥의 더러운 무릉덩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밟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시어머니가 꼬리처럼 따라 걸었습니다. 항상 약하고 아픈 척하던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 마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입가에서 거의 터져 나올 뻔한 차가운 미소를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재수 없는 애는 어디 있지? 남편의 굵은 목소리가 텅 빈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칠흑같이 어두운 창고의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일부러 떨리게 만든 손으로 저는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미리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몸처럼 보이도록 낡은 상자 더미와 더러운 담요를 쌓아두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진우 씨. 오후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아주 차가워요. 너무 무서워요. 진우 씨, 제발 빨리 돈을 주세요. 여기서 빨리 떠날 수 있게요. 살인자로 몰리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아주 끔찍하게 들렸고 녹슨 철제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작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넌 정말 멍청하고 한심한 시골뜨기 여자야. 남편이 그가 들고 온 은색 서류 가방을 제 발끝에 정확히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서류 가방은 바닥에 부딪혀 열렸는데 잠금 장치가 일부러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눈은 커졌습니다. 가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그가 전화로 약속했던 수억 원의 현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지폐 크기로 자른 낡은 신문지 조각들만 가득했습니다. 진우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약속했던 돈은 어디 있죠? 저는 그 악마 같은 남자의 얼굴을 직려다보며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오른손을 가죽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나왔을 때 그는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의료용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돈이라고 내가 내 돈을 들고 활보하는 목격자를 살려둘 거라고 생각했나? 넌 싸구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이지수. 오늘 밤 이 이야기는 아주 완벽하게 끝날 거야. 그 주사기로 뭘 하려는 거예요? 진우 씨? 나무 의자에서 슬그머니 물러나며 물었고 마치 출구를 찾는 것처럼 저 자신을 벽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숨겨진 마이크 앞에서 그의 모든 계획을 상세히 털어놓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이건 내 자유로 가는 티켓이야. 남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며 그가 생각하는 공포가 저를 지배하는 것을 즐기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너무 참견해서 그 애를 미치게 만들려던 내 계획을 망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왔어. 이 주사기 안의 액체는 부검 과정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명적인 독이야.
경찰은 내일 아침이 낡은 창고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새엄마에게 살해당한 작은 아이의 시신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새엄마의 시신을 말이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녹음기에 제 목소리가 충분히 크게 잡히도록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 친딸이잖아요. 진우 씨, 당신들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친아버지와 할머니가 단지 재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계획할 수 있죠?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끝없는 증오와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위선 떨지 마, 이 가난뱅이 여자야. 저 애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방해물인 기생충일 뿐이야. 그 오만한 어미가 모든 재산과 회사를 저의 이름 밑에 묶어두는 저주받은 유언장을 만들었지. 우리는 빚이 쌓여가는 동안 매달 용돈으로 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우리는 비싼 의사를 고용해서 의료 기록을 위조하고 저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던져버리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지. 우리가 일부러 저 멀리 시골 마을에서 너를 찾아낸 거야. 남편이 역겨운 냉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탐욕스러운 부모는 고급차와 달콤한 약속만 보고 너를 아주 쉽게 넘겨줬지. 너는 가장 완벽한 희생양 후보였어. 아무도 없고 가난하고 속이기 아주 쉬웠지. 이제 죽을 준비나 하고 이 모든 죄를 내 어깨에 짊어져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긴 숨을 들이마셔 폐를 창고에 차가운 공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표정도 절망의 눈물도 떨리는 몸도 없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옷에 묻은 가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넓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당신들 둘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멍청한 인간들이야. 아주 차분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목소리 톤의 변화에 남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고 오만함 대신 혼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 뒤에 숨겨진 작은 무선 이어폰을 만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감님, 변호사님, 이 모든 자백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아주 똑똑히 들었소. 지수씨, 쇼는 끝났소. 늙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칠흑같이 어두웠던 낡은 창고 전체가 빛으로 폭발했습니다. 지붕과 철제벽의 여러 구석에 설치된 수십 개의 고출력 서치라이트가 갑자기 일제히 켜지며 방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시야를 멀게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운 빛으로부터 눈을 가리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자기 발에 걸려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전에 꺼져 있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이제 건물 밖에서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철문이 더 넓게 부서지며 열렸고 총기를 든 완전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밀려들어와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손들어. 그리고 그 무기 당장 내려놔. 너희는 포위됐다. 경찰 지휘관이 확성기를 통해 외쳤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이제 남편의 가슴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좌우로 정신없이 움직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주사기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치명적인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늙은 변호사가 경찰들 틈에서 앞으로 나와 태블릿 PC를 든 채 제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씨. 당신의 살인 및 후견 자금 인출 계획은 오늘 밤 영구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 같군요. 함정이야. 이 더러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 딸은 저기서 심하게 다쳤다고 남편이 방구석의 상자 더미를 가리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경찰관이 상자 더미로 다가가 천천히 발로 찼습니다. 상자와 더러운 담요가 흩어지며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붓딸은 이미 제 친구와 당국의 보호 아래 아주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제 앞에 무장한 2명의 경찰관이 지키는 안전한 거리에서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그의 잔인함을 녹화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휴대폰을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날 얕봤어, 진우 씨. 승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 증거도 없이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휴대폰은 당신들이 집 창고에서 그 아이를 고문할 때 나눈 모든 대화를 녹화했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의붓딸은 오늘 오후에 법의학적 검사를 마쳤어. 전문의가 당신들이 저지른 체계적인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그 아이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 기록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즉시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뒹굴며 그녀의 낡은 수법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 저는 다리가 불편해요. 저는 늙고 병든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저에게 이 모든 짓을 강요했어요. 저는 죄가 없어요. 경찰은 그 싸구려 연극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여경이 재빨리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즉시 그녀의 2 손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변명은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님께 하시죠, 여사님. 우리는 당신이 직접 서서 회초리로 손녀를 때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막히고 모든 거짓말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상처 입은 야수와 같은 분노의 포효와 함께 그는 주사기를 바닥에 던지고 맨손으로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미터도 채 나아가기 전에 건장한 경찰관 3명이 즉시 뒤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몸을 시멘트 바닥 위로 아주 세게 내동댕이 쳤고 그의 얼굴이 더러운 물웅덩이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의 손목에 쇠수갑이 단단히 채워질 때 아주 만족스러운 금속 클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지만 법 집행관들 앞에서는 그의 힘이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김진우 박여사, 당신들을 살인 미수, 아동학대, 그리고 문서 위조 및 후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 한 당신들의 모든 말은 이미 주요 증거물로 녹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도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창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호송차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긴 가문 끝에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안도감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수천 킬로그램의 짐이 마침내 들어 올려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 악마는 마침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에서의 체포밤 이후 몇 주가 아주 빠르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리듬으로 지나갔습니다. 재판이 연이어 열리며 전국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인맥과 빌린 돈으로 비싼 변호인단을 고용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주장으로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법의학적 검사 결과, 집 창고에서의 고문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제 휴대폰 영상,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입에서 직접 나온 살인 모의 자백을 현장에서 잡아낸 경찰의 음성 녹취록이었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재판장은 2 피고인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꽉 찬 법정에서 판사의 망치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비인간적인 복합 범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이 낭독될 때 저는 우리 늙은 변호사와 함께 앞줄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아주 깊은 평화가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고통을 희생시켜 그들이 세운 거짓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제가 마주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 과거의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 이틀 후 부모님이 늙은 변호사의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 제 고향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와서 흐느껴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겉모습에 완전히 속았으며 그 남자가 그런 괴물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움도 있고 연민도 있었지만 실망과 배신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제 고통을 후회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했던 부자 사위가 이제 수감자가 되었고 이제 제게 관리권이 넘어온 후견 재산의 일부를 여전히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단지 달콤한 약속과 고급차에 눈이 멀어 저를 살인마에게 넘겼어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죽을 수도 있었고 두 분은 그 남자에게서 거짓 부고 소식만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저를 낳아주신 분들이니 용서할게요. 하지만 제 용서가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의 비서에게 두꺼운 갈색 봉투를 아버지께 건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의붓딸의 유산이 아닌 제 개인 저축으로 마련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시골의 모든 가족 빚을 갚고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쓸 농지를 살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 돈을 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잘 쓰세요. 제발 다시는 저를 찾거나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과거에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었어요. 오늘부터 저에게는 제 자신의 가족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울고 있는 그들을 회의실에 남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았고 그동안 제 삶을 배참하던 모든 유독한 기대에서 저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제 주된 관심사는 의붓딸 하은이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늙은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법적인 양육권 및 후견인 이전 절차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제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인 양육 부모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를 사교계 명사처럼 누리며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붓딸을 고문과 고통의 어두운 기억이 깃든 호화로운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의미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남편의 빚이 법적으로 탕감된 후 다시 안정된 회사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저는 그 웅장한 집을 전면적으로 개조했습니다. 의붓딸이 고문당했던 축축하고 화학약품 냄새가 나던 뒷마당 창고를 허물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뒷마당을 직접 마주보는 큰 유리창이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자유롭게 들어와 방 전체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딱딱하고 거만해 보이던 흰색 기둥들은 따뜻한 파스텔 톤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저는 그 호화로운 집의 기능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재단 및 안전가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악마의 호화로운 감옥이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소이자 회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치유하는 봄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낡은 창고에서의 끔찍했던 밤 이후 6개월이 지나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시 위하늘은 아주 맑았고 바람에 천천히 떠다니는 흰 구름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단집의 뒷마당 테라스에 서서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마당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뒷마당은 이제 그네를 타고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전 가옥의 거주자인 몇몇 여성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작은 모습에 쏠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친딸처럼 여기는 의붓딸이 막 피어난 해바라기 밭 근처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살랑이는 밝은 노란색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제 통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뺨은 붉게 물들었고 머리는 양 갈래로 아주 깔끔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오른팔의 화학 화상 흉터는 정기적인 치료와 함께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생존력에 대한 말없는 증인으로 희미한 선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작은 삽을 들어 올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정한 치열을 드러내는 환한 미소가 아주 예쁜 얼굴에 번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눈빛도 항상 숙인 고개도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떨리는 몸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강제로 빼앗겼던 영혼 속의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난달에 심은 꽃이 아주 크게 피었어요. 명랑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외치며 가까이 오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나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의 못지않게 환한 미소로 그녀의 손짓에 답했습니다. 행복의 눈물, 오늘부터 흘리도록 허락한 유일한 종류의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저는 정원으로 내려가 제 딸을 향해, 제 새로운 가족을 향해,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제 것이 된 제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어둠의 폭풍을 성공적으로 헤쳐나왔고 이제 우리는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햇살 아래 영원히 서 있을 자격이 있었습니다.